안녕하세요. 광진 구스에듀 국어학원 국어강사 홍명선입니다. 드디어 1학년의 마지막 시험인 2학기 기말고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학생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킬러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중세국어 문법입니다. 문법 단원 자체가 이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현대 국어가 아니라 옛날 중세 시기의 국어를 배우다 보니 학생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단원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학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을 듣기 전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고 들어가면 학교 수업 선생님의 설명을 더 쏙쏙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예습을 위한 중세국어 기초 문법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포인트. 중세국어는요,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번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요.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진짜 수업을 듣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예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을 감을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예습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 중세국어 들어가 볼 건데요. 총 10가지 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딱 10가지 지식만 우리가 알고 들어가자고요. 자, 첫 번째, 중세국어란 무엇이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중세국어란 무엇이냐? 바로 고려가 건국되었던 10세기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6세기 말 이 사이에 있었던 국어를 우리는 중세국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 아주 국어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뭐냐면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건국되었던 10세기부터 훈민정음 창제 시기까지 이 시기를 전기 중세국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6세기 말까지를 후기 중세국어 이렇게 부릅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가 되어서 세기로 따진다면 15세기에 창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첫 번째 포인트 중세국어가 뭐지? 10세기에서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중세국어라고 한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현대에는 없는 음운이라고 하시면 우리 1학기 때 음운 변동 많이 공부들 하셨죠?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없는 자음 두 가지와 현대에 없는 모음 하나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현대에 없는 자음 첫 번째 바로 자, 요거 필기를 하면서 듣도록 할게요. 세모 모양을 갖고 있는 자음이 있는데요. 이 자음의 이름은 바로 반치음입니다. 반치음. 자, 반치음이라는 저 친구는 현대 국어에는 어떻게 됐나요? 라고 하면 아예 없어지거나 또는 시옷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겼던 문자가 한수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시옷이 없어지거나 자, 시옷이 없어지는 경우는 현대국어에 어떻게 흔적이 남아있냐면요. 예시를 하나만 더 적도록 할게요. 우리가 집을 짓다. 짓다라는 이 말은 활용을 할 때 집을 지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원래 있었던 시옷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다면 이 시옷은 이전의 중세국어에서는 그 정체가
반침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옷이 없어지는 형태의 시옷 불규칙 활용에 반침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아까 한숨 예시를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음입니다. 두 번째 자음도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현대 없는 음은 비읍과 이응을 세로로 나란히 쓴 자음입니다. 비읍과 이응을 세로로 나란히 쓴 자음. 저 친구의 이름은 뭐냐면 순경은 비읍이에요. 순경은 비읍. 자, 순경은 비읍도 어떻게 되었냐? 현대 국어에 오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현대 국어에 오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남아있느냐? 아, 날씨가 너무 덥다. 이 친구가 활용을 할 때 우리가 덥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더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이 우자. 이 우자의 정체가 뭐지? 라고 한다면 이전에 있던 이 앞에 자음 비읍이 과거에는 순경은 비읍이었고 이 순경은 비읍이 오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배우는 비읍 불규칙이 이전에는 순경은 비읍의 흔적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모음입니다. 자, 현대국어에 없는 모음. 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름이 뭐냐면 아레아입니다. 아레아. 자, 아레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양상이 나중에 변화하게 된 양상이 조금 복잡해요. 첫 번째 글자에서는 아로 많이 변경이 됐고요. 첫 글자에서는 아로 많이 나타나고요. 첫 글자가 아닌 경우 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첫 글자가 아닌 경우에는 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문자가 있을 때 첫 번째 글자에서는 아로, 두 번째 글자에서는 으로. 그리고 아까 반치음, 시옷 같은 경우,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시옷이나 없어졌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반침이 없어져서 현대국어에 마음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레아 같은 경우에는 아 또는 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글자에서는 아로, 두 번째 글자 이후 첫 번째 글자가 아닐 때는 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아랑 으가 아닌 경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 따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섯 글자 같은 경우에는 어자로 바뀌는 예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 3가지의 음운을, 현대국어에 없는 3가지의 음운을 살펴봤습니다. 반치음, 순경음, 아래야. 반치음은 없어지거나 시옷이 되었다. 반치음은 없어지거나 시옷이 되었다. 순경은 비읍은 오 또는 우가 되었다. 아래야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글자에서 아, 두 번째 글자 이후에는 첫 번째 글자가 아닐 때에는 으로 많이 바뀌었다. 여기까지 현대국어에 없는 음은 두 번째 포인트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국어에는 지금 단모음이 총 10개가 있죠. 아, 어, 오, 우, 으, 이, 의, 위, 의. 그리고 의는 맞아야겠냐? 총 이렇게 10개의 단모음들이 있는데 중세 때는 단모음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었냐 하면 의, 이, 으랑 이,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었던 아래야 이렇게 세 글자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 어, 오, 우 이렇게 네 글자에서 중세 국어 때의 단모음은 총 7개가 있습니다. 현대 국어에는 10개인데 중세 국어의 단모음은 7개예요. 그러면 중세 국어의 단모음과 현대 국어의 단모음을 비교했을 때 이 친구들은 중세 때 어떻게 됐나요? 라고 한다면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어요. 어떻게 읽었냐? 우리는 지금 이 글자를 에 이렇게 한 번에 읽죠. 그런데 중세 때는 이 글자가 2개인 거예요. 어라는 글자와 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어이 이렇게 읽었던 겁니다. 얘도 에 같은 경우에도 현대 국어에는 한 번에 에라고 읽지만 이때 당시에 중세 때는 아라는 글자와 이라는 글자가 2개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 이렇게 읽었던 거죠. 그러면 예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현대는 네 이렇게 읽지만 중세 때는 나이 이렇게 읽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세 국어 때는 단모음이 총 7개였다. 이 중에 아래아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 이중 모음이었던 4가지 모음들이 추가되어서 현대의 단모음 10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4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째로 배울 개념은요, 바로 어두장군입니다. 우리 어두장군 처음 보는 용어인데요.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절의 첫 소리, 즉 초성이죠. 글자에서 맨 첫 번째 오는 자음, 받침이 아닌 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침이 아닌 자음에 서로 다른 자음이 연속으로 둘이 오는 거. 서로 다른 자음이 연속으로 2 이상 오는 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두자음군에서 자음이 2개가 오면 각각의 자음이 모두 발음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글자가 있을 때 받침이 아닌 초성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자음이 와 있죠. 이럴 때 각각의 자음을 모두 발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래 아는 지금 첫 번째 글자니까 아로 발음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라고 하면 부살, 이렇게 으라는 비읍 소리, 시옷 소리도 둘 다 발음해서 비읍, 시옷을 둘 다 발음해서 이 친구는 부살 이렇게 발음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어두장군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된소리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부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아래 하는 아 소리로 바뀌고요. 부살은 된소리로 바뀌어서 쌀. 현재 우리가 먹는 그 쌀의 형태가 중세국어 때는 이러한 형태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5번째 포인트입니다. 벌써 절반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성조라는 친구와 방점이라는 친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의 높낮이. 소리가 높고 낮음으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비분절 음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조라고 합니다. 소리의 높낮이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조를 표기하기 위해 소리의 높낮이니까 글자에 적어줘야겠죠. 이 글자는 높게 발음하는지 낮게 발음하는지 그런 것들을 적게 되는데 그걸 표기하기 위해서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말싸미 이렇게 있을 때 점을 하나도 찍지 않았다는 건 낮게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아, 이건 낮은 소리야. 나라는 소리는 낮게 발음해줘.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찍을 때에는 높게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소리를 높게 발음해줘. 그리고 점을 2개 찍었을 때는 소리를 낮았다가 높게 발음해줘 라는 거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소리의 높낮이를 글자에다가 적어줬어야 했는데 글자의 왼쪽에 점의 개수를 가지고 소리의 높낮이를 알 수 있게 표시해주는 친구를 방점,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 자체를 성조 이렇게 부릅니다. 성조는 자음 모음과 다른 비분절 음운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절반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6번째 포인트, 바로 모음조화라는 친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조화, 이 친구는 누구냐?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되게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촐랑촐랑, 출렁출렁, 물이 촐랑촐랑한다. 물이 출렁출렁한다. 둘 중에서 물의 양이 더 많고 깊어 보이는 건 어느 쪽이에요? 물이 출렁거린다가 더 물의 양이 많아 보이죠? 그래서 소리를 냈을 때 가볍고 밝은 느낌의 모음, 밝고 가벼운 느낌의 모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성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모음을 음성모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럼 양성모음에 해당하는 거 뭐 있나요? 우리 지금 예시 보이시죠? 촐랑촐랑해 보이는 오와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중세국어 때 존재했었던 아래 아. 그래서 아래 아, 오, 아 이렇게 3개가 양성모음이었고요. 반대로 음성모음 우, 어, 그리고 으 이렇게 3개가 음성모음입니다. 자, 그러면 양성은 양성끼리 붙으려고 하고 촐랑촐랑, 양성은 양성끼리 붙어있죠? 양성은 양성끼리 붙으려고 하고 음성은 음성끼리 붙으려고 하는 성질을 그러한 붙으려고 하는 것을 모음조화라고 부르는데요.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 때 모음 조화가 더 엄격하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 때 더 엄격하게 지켜졌다. 이 말은 현대 국어에도 물론 모음 조화가 지켜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아는 양성 모음이고 은은 음성 모음이잖아요. 얘는 지금 모음 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모음 조화를 일어나게 했었던 중세 국어 때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고 한다면 난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아가 소멸하면서 현대 국어에 오면서 아래아가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의가 대신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더 문란해지는 중세 국어 때 엄격하게 지켜졌던 모음 조화가 흐트러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6번째 포인트 모음 조화까지 했고요. 이제 7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에는 없는 문자를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에 없는 문자 첫 번째 여린 히읗입니다. 여린 히읗은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히읗과 다르게 위에 짝대기가 하나밖에 없는 히읗이에요. 자, 여린 히읗 지금은 없어졌는데 중세 국어 때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나요? 라고 한다면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그리고 된소리 부호 절음 부호 이런 걸로 사용이 되었어요. 여린 히읗이라는 이 문자는 동국 정운식 한자음을 표기하거나
된소리부호 또는 절음부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예습하는 시간이니까 여행길시라는 현대에는 없는 문자가 있었구나까지만 배우도록 하고요. 이 친구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현대에 없는 문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옛 이응이에요. 이응이긴 이응인데 현대에 쓰는 이응과 모양이 다릅니다. 위에 꼭지가 붙어 있어요. 저 꼭지가 붙어있는 이 이응은 소리가 없어졌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현대 국어에도 소리가 남아있거든요. 초성에는 오지 않고요. 대신에 받침에 오는 이응, 종성 이응의 소리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모양이 변한 거죠. 모양이 변해서 종성의 이응 소리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 없는 문자 여린 히읗과 옛 이응 이렇게 두 가지 배워봤고요. 자, 8번째 포인트.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총 10개 포인트 중에서 8번째까지 왔어요. 바로 병서라는 친구를 배우도록 할 건데요. 이 병서라는 친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표기인 각자명사.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가로로 나란히 쓰는 합용명사.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펴본다면 각자명사는 이런 친구예요. 같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 합용명사는 이런 거죠.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각자명사, 합용명사, 자음을 가로로 쓰는 것을 병서라고 하는데 같은 것끼리 쓰면 각자명사, 다른 것끼리 쓰면 합용명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9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어섞기와 끊어섞기라는 친구를 배울 건데요. 이어섞기는 뭐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끊어섞기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는 거. 예를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 플러스 이 글자를 적을 때요. 이어섞기라고 한다면 사람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섞기라고 적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받침을 올려서 소리대로 적으면 이어섞기, 받침을 올리지 않고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으면 끊어섞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끊어섞기를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이어섞기를 더 지배적으로 사용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포인트예요. 팔중성법. 요것도 처음 보는 용어가 우리가 등장을 했죠. 팔중성법이라는 친구는요. 받침에 8개의 문자만 표기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이어섞기를 배웠는데 이어섞기에서 봤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했죠. 중세 시기에는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적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받침에서는 날 수 있는 소리가 몇 개 없죠. 우리 받침 음절 끝소리 규칙을 음운 변동에서 배웠었는데 받침에서는 발음이 달라져서 나타날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받침에 8개만 적을 수 있어도 충분하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8개만으로도 받침 글자를 쓸 수 있어 라는 게 팔중성법. 같은 말 팔중성 가족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8개의 문자, 이 8개의 문자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을, 미음, 비읍, 시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이응을 쓸 건데요. 그냥 이응이 안 되고 예디응이어야 합니다. 예디응. 여기에서 예디응 우리 기억하시고 팔중성법 8개의 문자만으로 받침을 적을 수 있다. 그 8개의 문자 이렇게 8개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우리 포인트 10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포인트 10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중세국어란 뭐라고 했었냐? 10세기부터 고려 건국인 10세기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중세국어라고 한다. 그리고 현대에 없는 음은 우리 3가지를 배웠었죠. 반치음, 순경음, 기음, 그리고 아래아. 요렇게 3가지 배웠어요. 그 다음 단모음 체계 보도록 할 건데요. 단모음 체계 이때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총 7개였다라는 거. 어두성은 초성에 여러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는 거. 성족 소리의 높낮이였고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점이 바로 방점. 모음조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붙었고요. 문자, 현대국어에 쓰지 않는 문자, 여린 히읗과 옛 이응 이렇게 2가지 배웠습니다. 병서,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에 썼는데요. 가로로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거. 이어적기, 끊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쓰냐 아니면 형태를 밝히냐의 차이가 있었고요. 마지막, 받침에는 8개만 와도 돼 라는 게 팔중성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기본적으로 중세 국어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용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동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더 꼼꼼하고 알차게 공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마무리되었고요. 이번 기말고사 국어에서 중세국어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광진고스에듀 홍명선 선생님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